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살다 보면 꼭 한번 필요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주제를 골라서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동아시아 최고의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입니다. 구독자 수 이미 40만을 오래전에 돌파했고요. 더 이상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방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포, 셀. 셀. 피부에 있는 세포, 몸에 있는. 그거 뭐 우리 몸을 이루는 뭐 최소의 단위이며 그 안에는 세포핵과 뭐 그런 게 뭡니까? 있다. 그렇죠. 하여튼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뭐 유전자가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배우고 시험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세포를 가지고 무슨 약도 만들고 요즘은 인류를 구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 세포, 인류를 구하는 세포가 또 있다고 하니까 뭔진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이 무려 안주현 선생님, 중동고등학교의 안주현 선생님이라서 이건 그냥 됐구나. 안주현 선생님 한다는 건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도 보고 알았어 뭐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그냥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처럼 가만히 배우 계획입니다. 중동고등학교는 참 좋겠다. 항상 좋겠다. 올라오는 댓글이죠. 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 국민과학 선생님. 내가 이분한테 배웠으면 나도 이과했을 거다 분명히. 그렇지. 안주현 선생님. 생물을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생물은 그냥 암기 과목이었죠. 뭐 암기할 것만 많고 별로 재미는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생물도 재밌구나.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재밌다면 정말 물리는 더 재밌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니요, 원래 물리가 더 재미없었습니다. 생물보다 원래. 아무튼 그분입니다. 안주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는 우울한 시간이 시작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금 주에 주에 월요일날 계약을 해서요. 이제 월화수목금 꽉 채워서 진짜 5일 보냈습니다. 길고 힘든 일주일이었겠다. 선생님들도 방학이 좋죠? 그럼요. 방학 좋죠. 그렇지. 너무 좋지 방학. 선생님의 최대 좋은 점은 방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학생들이 힘들 때는 선생님들이 같이 힘들어요. 다만 시험 기간은 다르더군요. 저는 미치겠는데 선생님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시험 기간? 채점도 하고 힘들겠지. 문제도 내고 그런가요? 채점도 하고 같이 예민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셀.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이제 세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포주? 네. 세포로 만든 술? 술로 생각할 수 있네요. 세포주. 세포주. 상표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무튼 그렇고요. 주식할 때 주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뭐 한자어로 이제 표기를 하자면 뿌리, 뭐 근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막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뭐 세포의 어떤 근본이 되는 어떤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생물이 재미가 없었다거나 뭐 암기 과목이라거나 사실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사실 과학 교육 분야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서 예전에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왜 학생들이 생물을 안 좋아할까를 분석해 놓은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대화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논문이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암기할 게 너무 많다.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생물은 암기할 게 너무 많아. 실제로 이제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 이제 그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측면에 재밌는 건 너무 다층적인 수준의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생물이라는 과목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이 또 있고 뭐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만 하나의 덩어리로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뭐 전체로 보면 하나의 개체지만 부분들로 보면 뭐 기관들도 있고요. 그다음 조직들도 있고 그다음 그 안에 또 세포도 있는데 세포도 그냥 마지막 단위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구성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각 수준마다 뭐 개체 수준, 세포 수준, 뭐 분자 수준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뭐 작은 수준으로 가버리면 눈에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처음 이제 과학을 접하고 자연을 접할 때에는 생물이 동물 막 귀엽고 식물 예쁘고 그렇죠, 이런 걸로 그렇죠. 시작을 하니까 되게 이제 친근하고 나와 가까운 나의 소중한 자연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벌써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 세포 나오고 뭐 개념도 많이 이상한 애들 나오고 그렇죠. 너무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동물과 동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과 동물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은 너무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이온들끼리의 작용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른 얘기들이 생물이라는 한 과목 안에서 한꺼번에 다뤄지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동물학 하면 동물 얘기만 하고 마음을 먹고 넌 세포학 하면 넌 진짜 이제 재미없는 거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난 동물 하는 줄 알았더니 와서 계속 세포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재미없지. 있죠. 그리고 이제 규칙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뭐 편의상 규칙이라고 부르자면 개체와 개체 간에 적용되는 규칙이랑 세포와 세포 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또 꼭 똑같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열심히 외웠는데 뭐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세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세포가 아니라 주자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붙기 때문에 갖게 되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세포주 할 때 드리게 주가 되고 무슨 왔습니다. 주입니까? 뿌리주로 나오더라고요. 한자로 세포의 찾으면. 뿌리. 네. 뿌리주, 뭐 세포 근본주. 안에도 세포 뿌리가 있다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세포의 스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의 모임. 네. 세포를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항상 보관해 놓는 것을 이제 세포주라고 하거든요. 마치 뭐 뿌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네요. 그쵸,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포로 생물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포라는 게 단순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보통 세포를 그려보세요 하면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동그라미를 보통 가운데에 그리고 네, 조금 더 배운 학생들은 사이사이 빈 공간에 뭘 더 그려가면서 조금씩 채워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일반 생물학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A4 용지에 한 장씩 나눠주시고 이제 위에 너무 당연하게 학번 이름 쓰고 그렇죠. 네. 자, 세포를 그려보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요? 네. 만나자마자 너무한다. 첫인사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어리둥절하긴 한데 그게 이제 전공 과목으로는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는데 다들 어리둥절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걷지는 않으시고 이제 쭉 둘러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한숨 쉬셨어요. 한숨. 아휴 이 인간들 그냥. 네. 한숨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의도하신 바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모습으로 그리면 세포들 그래서 왼쪽이 동물 세포 오른쪽이 식물 세포라면 오른쪽이 이제 전공 서적에 나오는 이제 세포의 보통 단면 그림으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게 저게 세포입니까? 네, 세포를 구형의 세포를 뭐 반으로 잘라서 이제 내부를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인 거죠. 일단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 세포의 첫 인상이요? 네, 잘린 단면의 어떤 첫 인상? 동그랗고 전골 같아요. 네, 전골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내부에 뭔가 좀 건더기처럼 보이는 건더기가 있네요. 내용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때 세포 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세포 안은 굉장히 가득 뭔가 차 있고 서로 그러네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구조다. 세포 하나에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있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어쨌든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존재하는 소기관들이 있거든요. 즉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하나씩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근처 기능에 따라서 근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관계나 기능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세포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기관들마다 하나하나 명칭이 다 있긴 하거든요. 하나 세포 안에도 요거 그림마다 다 이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림마다 이제 이름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제 밝혀낸 사람들도 막 다 다르고요. 근데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요거 이름을 다 외워야 되잖아, 이걸. 이 건더기들 이거를. 그래서 그 역할들마다 이게 그 명칭이 있으면 역할도 같이 배우잖아요, 보통. 역할들을 보면 근처에 있는 것끼리 마치 전반부에 한 것들의 결과물을 받아서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다시 내보내면 그 다음 게 받아서 일을 하고 마치 그 컨베이어 벨트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기적인 구성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의 세포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외우지는 않고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굉장히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생물체 안에 존재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활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포를 뜯어서 단독적으로 하나 독립적으로 뜯어낸다면 밖으로 이렇게 이탈된 세포는 제 그 역동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없겠죠. 죽었으니까. 없습니다. 네, 바로 뭐 그렇다고 뭐 개체처럼 생과사가 딱 갈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뭐 주변에 뭐 혈관과도 뭐 가깝게는 영향을 주고받고 뭐 체액과도 주고받는 것들이 있지만 또 세포들끼리도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떼어서 놔버리면 얘는 더 이상 아무런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거예요?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기에는 근데 이 하나의 세포 동그란 거 안에도 뭐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얘 하나만으로도 뭔가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부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뭔가 신호를 받아서 센서가 켜지거나 아니면 신호를 받아서 그 물질 덕분에 굴러가거나 예를 들어 뭐 호흡을 해서 세포호흡에서 뭐 산소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혼자 나오면 죽는다. 네, 단독으로 뜯어서는 세포가 활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죽어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냥 정말 멈추고. 그냥 껍데기가 남는 거죠. 세포 그 막의 껍데기, 뭐 벽의 껍데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험을 할 때 있어서 연구자들이 세포에다 뭔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그런 종류의 실험이나 연구들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살아있는 있어요. 세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뜯어서 하면 이미 죽어버려서 뭐 할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세포로서의 중요한 특성은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세포는 그냥 뭐 다른 뭐 조그만한 그 정도 사이즈의 덩어리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를 어떻게 뜯어서도 살려보기 위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그런 거 막 들어봤는데 비거에 세포를 넣고 모기를 줘가지고 애 안 죽게 막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차 배양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이제 채취한 세포를 그런 식으로 뭔가 배양 접시에다 키우려는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먹이에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먹이가 들어있는 보통 액체 배양액이라고 하거든요. 배양액을 깔아주고 거기에 이제 세포를 접종을 하면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증식을 하겠죠. 세포 분열이 되니까.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그럼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와서 집어넣어봤자 살지를 못하는 거죠. 아, 처음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패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시절을 거쳐서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결론인데요.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포들이 주의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뿌리라는 비유를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오늘은 뭐 간세포가 필요해. 간을 뜯어가지고 막 세포를 뜯어 쓰지 않고요. 그럼 요새는 이제 세포주 은행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세포주 스탁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내가 원하는 세포주가 그 기관에 있다면
신청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자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럼 그 세포주라고 불리는 그 세포는 네. 끼어도 안 죽는 세포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럼요. 바로 그래요? 그 세포 덕분에 그 세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세포주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포주는 여러 개의 세포의 집합체예요? 그쵸. 개수로 보면 세포 개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많은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필요한 만큼 최소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평소에 필요 없을 때 없애지 않고 어쨌든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 보존 기법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세포 하나를 떼어낼 수 있다. 안 죽이고. 안 죽이고. 네, 떼어내서 걔를 살려서 계속 배양을 하고 증식을 시킬 수 있다. 좀비처럼. 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언제 나왔어요? 그런 기술이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1951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제 사건의 중심에는 그 1951년이라는 것이 이제 네,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 얘기에 앞서서 이제 세포주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특성을 말씀드리면 세포주의 장점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뭐 간암 어떤 세포의 세포주라고 한다면 그 세포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클론들이 그렇죠.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뜯어서 충분한 조건만 갖춰주면 언제든지 다시 증식시켜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 바이오 의약품 할 때 오,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바이오 약 성분이 있는 세포를 하나를 받아와. 그래서 먹이를 잘 줘가지고 걔를 쫙 키워서 맨 마지막에 그 약병에 담을 때 제일 처음에 가져온 애랑 밑에 애랑 똑같으면 돼. 그게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뭐 셀트리온 같은 데가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 셀트리온, 네, 그런 삼바 이런 데서 기술들의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이제 세포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사건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애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네. 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활동 그렇다고 항상 개를 키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멈춰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멈춰놨다가 다시 깨워서 활성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제가 그 셀트리온 공장에 가봤거든요. 오. 근데 진짜로 그걸 약이 있는 거를 해외에서 비행기로 온대. 네. 오.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오는 007 가방 같은 걸 딱 가져와서 착 넣어요. 네. 그럼 걔를 계속 먹이만 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 농장이야, 농장. 중간중간에 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첫 번째 애랑 똑같은 애가 잘 자라고 있나? 그것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서 요구르트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해놓고 계속 따뜻하게 하고. 매주 띄우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시설은 되게 큰데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먹이를 줘서 똑같은 애가 자꾸 자라. 자꾸 삐꾸가 나오면 안 되고 똑같은 애로 자꾸 나와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예. 그 정말 요즘에 세포주 그 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실험 기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대학원 가서 실험실에서 그냥 석사 들어가면 바로 하는 실험들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하고 네. 또 실용적으로 이미 정착이 되어버린 기술들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다니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제 세포주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세포주 은행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주소는 서울대 의대 안에 있는 모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안에 한국세포주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은색의 어떤 원통형의 어떤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죠. 네. 이제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포들은 뭔가 바이알 안에 들어 있을 거고 그 바이알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연기를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냉동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 SF 영화 같은 데서 냉동인간 많이 보듯이 급속도로 냉동을 시켜놓으면은 활성이 멈췄다가요. 네. 필요한 순간에 얘를 꺼내서 일부를 냉동을 푸는 뜯은 다음에 거예요? 그쵸. 영향을 주고 적절한 온도를 제공해서 다시 이제 배양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냉동이 답이었군요. 네. 그냥 냉동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일반 냉장고 막 온도로는 어림도 없고 이제 예. 액체 질소 사용해서 마이너스 굉장히 낮은 온도로 그렇게 해서 그쵸, 세포를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얼려서 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필요할 때는 뽑아서 다시 되살릴 수 있다. 네. 충분한 어떤 온도와 습도와 그다음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근데 실제로 균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실험할 때 쓰거든요. 깨어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뭐 몇 분? 아니면 뭐 보통 배양은 이제 하루 정도 하긴 하는데요. 뭐 12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충분히 하면 살아날 놈은 다 살아난다. 네, 활성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이제 증식이 시작되겠죠. 아니 그러면 세포는 하나만 원래 떼어나면 죽는데 떼어내서 순간 냉동을 시켜서 놔뒀다가 나중에 따뜻하게 해서 다시 살리잖아요. 네. 그럼 그냥 사람을 순간 냉동을 시켜서 다시 살리는 건 그게 더 어렵습니까? 일단은 그게 더 어렵긴 한 게 생각해보면 우리 작은 어떤 스펀지 같은 거 조각을 뜯어가지고 물에 담근다고 생각하면 물이 그 스펀지에 흡수되는 시간이 일순간에 확 들어가서 순간 스펀지가 확 젖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여러 개 모여있는 큰 덩어리를 물에 담근다고 생각하면 바깥에 그 액체들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순간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렇죠. 겉에는 되는데 네. 안에가 안 될 수 있다. 동시에 얼어버리지 않아버리면 몸에는 분명히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소통에 역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세포주 은행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황리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배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포를 실제로 배양을 해보면 세포들마다 이제 자라는 방식이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크게 방식이 있는데 배양 접시에 이렇게 깔아보면 바닥에만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소수의 세포들이 있었지만 바닥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세포 분열을 해나가면서 이제 개수를 늘려가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바닥에서 손 붙잡고 잘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부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액체 배양 배지 안에 넣어놨을 때 이제 분열돼서 이제 공중이 아니라 이제 배양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자라는 세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애들도 있고. 이제 세포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 봐주시면 마치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바닥에 부착해서 자라는 그죠? 세포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부유형, 그죠? 중간에 떠다니는 애들인데 특성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제 바닥에 부착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표면에 이제 부착을 해야 하니까 형태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는 형태로 나온다면 이제 액체 안에 떠다니는 친구들은 좀 구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되고요. 이제 보통은 이런데 1차 배양을 하고 나면 이제 잘 번식한 애들을 뽑아서 다시 이제 그 라인을 추가적인 배양들을 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자라잖아요. 이 배지에 있는 영양분을 쏙쏙 빼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충분히 증식을 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식이 필요한데 더 이상 이 배지 안에서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이도 부족하죠. 환경도 안 좋죠. 인구 밀도도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따다가 새로운 배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넓고 먹을 것도 그쵸. 많고 새로운 개척지에서 이제 편안하게 세포 분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분열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계대 배양이라고 합니다. 계대 배양은 이제 그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같은 셀 라인이 유지되도록 하는 배양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게 아까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접시가 바뀌었지만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아까 그 접시에 있는 애들이랑 같은 애들이야 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웬만하면 같아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포가 분열이잖아요. 분열되면 또 걔가 2개가 되는 거고 걔가 또 분열되면 4개가 되는 거고 그럼 웬만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항상 변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변이 중에는 물론 우리가 아는 뭐 돌연 변이처럼 되게 치명적인 것들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뭐 사람 염기 저번에 뭐 30억 개 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긴 염기가 복제가 되고 이런 와중에서는 분명히 실수가 생기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해요. 하지만 생기는데 그게 처음 생겼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교정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세대를 거듭해서 복제가 일어나는 와중에 변이가 누적이 돼버리면 네. 어느 순간에는 그게 처음에 1세대와는 다른 모습의 유전체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 30억 개나 되니까 그게 예. 조금 좀 완충할 수 있다 쳐도 이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훨씬 더 규모가 작잖아요. 작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염기수도 적을 거고 그럼 누적된 변이가 실제 어떤 표현형이나 다른 방식으로 나오기까지의 세대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걔가 똑같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기술이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이제 이게 기술이 발견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로 실험을 했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뭐 사람이나 뭐 동물로 실험하기엔 너무 힘들고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효과를 바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내가 뭐 여기 있는 물을 마셔서 다음날 갑자기 막 탈이 났는데 그게 이 물 때문인지 사실 뭐 때문인지 알 수도 없고. 네. 근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뭘 처리를 하면 그거에 한 효과를 거의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예전에는 그래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디서 제공하는 어느 세포주에서 제공하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논문에 다 밝히게 되어 있어요. 네. 재료에. 예.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이처였던 것 같은데 어느 논문의 어느 연구지에서 작심하고 이제 어떤 수많은 그런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같은 세포주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 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은 세포주가 아니었던 연구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세포주 오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번역에서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연구자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이없게 뭐 라벨 잘못 붙여서일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냥 나는 이 세포주 은행에서 이걸 받아왔기 때문에 세대를 아무리 거듭해도 이 유전체는 동일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네. 믿음에 기반해서 굳이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번 뭐 분열하고 복제하면서 실험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오랜 시간. 예. 그랬더니만 처음에 가져왔던 라인과 마지막에 내가 실험했던 아이의 유전체에는 차이가 있어버린 거죠. 그럼 문제가 얘네 유전체에서는 이제 작은 차이 같지만 약물을 뭔가 처리를 했어요. 정량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세포가 죽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까? 정확한 용량이 되게 필요하죠. 네. 우리 신약 개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나는 내가 드디어 최적의 농도를 찾았어. 야 이거는 10마이크로그램이야. 딱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세포야. 원본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런 여지가 너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후부터 생겨난 절차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중간에. 네. 똑같은 배양을 하면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게 같은 친구들인지 염기서열을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염기서열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딱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해요. 그리고 항상 그 검사 결과를 논문을 투고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기본이어야 된다. 네,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양한 실제 세포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세포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물론 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겠죠. 세포.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부착해서 자라는 부착형 세포들.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 자꾸 공중이라고 하네요. 물속에? 네, 액체 안에 부유해서 자라는 게 이 동글동글한 이제 귀여운 친구들. 네. 이제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라 가져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국세포주은행의 어떤 소개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주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아졌어요. 다 암세포인데요? 네, 주로 이제 암세포가 많은 이유는 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암세포 안 죽는 암세포로 갔다가 요 양 넘으면 애 죽나 안 죽나 요렇게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또 암이 또 뭐랄까 같은 간암이라는 게 사실 같은 간암, 그러니까 간암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양상이 다르겠죠. 다르고 예. 원인이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라인마다 세포주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특허를 내서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세포주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발제까지 발견된 암의 수보다 관련된 세포주 수가 더 많다. 뭐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이게 실험하다가 실수로
예를 들면 간암 세포주예요. 네. 여기서 하다 팍 찔렸네. 그러면 간암 내 걸립니까? 간암 세포가 몸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약간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론 확률적으로 아예 뭐 0이다라고 전혀 그런 일은 0인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에 걸린다는 거는 나의 유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느 부분에 변이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그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계속 그 돌연변이를 안고 간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암 세포를 뭐 찔렀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피부에 그냥 붙었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깊게 찔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현관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몸 안에 정착을 하고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체에 막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나에게도 다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게 또 높진 않습니까? 예, 그렇다. 100%막 이런 식으로 엄청 높을 것 같진 않네요. 네. 약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그러니까 세포를 잠깐 재워서 마취시켜 놓고 실험하는 방법. 그리고 그 마취당한 세포 녀석을 세포주라고 우리는 부른다. 예, 맞습니다. 그 세포주는 세포 하나가 마취된 게 아니라 세포들을 모아놓고 집단 마취한 상태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걔를 꺼내다가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 네.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동물들 많이 들어보셨다면 예를 들어 쥐다, 뭐 초파리다라고 하면 초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인큐베이터에 엄청 많이 키우거든요. 걔네가 다 다른 애들이에요. 다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걔네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애만 꺼내서 이제 번식을 시키거든요. 마찬가지 작업을 세포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번식시켜 놓은 걸 집단 마취시키는 거예요? 네, 집단 마취시켰다가 필요한 순간에는 그거를 꺼내서 더 많은 수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포주들은 모두 동일한 세포. 같은 세포주라면 동일한 세포여야 한다.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요거 띄어서 실험하건 요거 띄어서 실험하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러면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개념 다 끝났습니다. 빅마더가 있고, 빅마더가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키워서 똑같은 애로 쓴다. 실험용 세포를 만드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그러면 그 사건, 그 최초의 세포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떼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데 급속도로 얼리면 되니까. 얼려서 세포주를 만든다면서요? 네. 근데 그 얼린다고 해서 사실 이전에도 시도는 했었는데 얼린다고 무조건 다 되지도 않았었거든요. 얼렸다가 깨우더라도 일어나서 빨리 뭐 증식해라고 하지만 그게 말을 잘 안 들었고 안 됐던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되게 어려운. 그냥 예를 들면 해서 냉동시키면 계속 엄마 세포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되게 소수만 있습니까? 되게 소수만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최근에 딱 8월 초입니다. 이번 달 8월 초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들인데 이제 제목들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 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류를 구한 불멸의 세포 주인, 뭐 72년 만에야 보상받다. 그다음에 뭐 비슷한 내용들인데 보시면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일단 세포 있고요, 불멸, 뭐 72년 만에, 뭐 70 만에. 그다음에 뭐 인류를 구한. 그다음에 보면 몰래 채취. 그다음에 도둑질, 무단 채취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제가 재미있었던 부분 만족할 만한 액수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와서 뭐예요? 저 무슨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 스토리가 따라 올라가냐면 바로 이겁니다. 헬라세포. 네. 그 문제의 세포 이름이 바로 헬라세포입니다. 헬라세포는 이제 일단은 이름을 이 세포를 제일 처음으로 어느 사람의 몸에서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 그 세포가 유난히 생명력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암세포였는데? 네, 암을 이제 암을 연구하다 발견한 세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공한 환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름이다. 1951년에. 헬라라는 환자는 암 환자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흑인 여성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좀 인종차별이 있어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에 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속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심한 복통으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고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자궁경부암이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암을 발견을 하고 치료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놀라운 속도로 이게 전이가 돼버려서 결국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의 여성의 나이가 이제 31살 정도였고요. 아이가 이제 5이 있는 이제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슬픈 일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각자의 삶을 또 남은 가족들끼리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열심히 사셨겠죠. 시간이 흘러서 가족들이 한 20년 정도 흐른 시점에 갑자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시켜드리고 싶으니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연락도 받고요. 혹은 존스 홉킨스가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혹시 혈액을 좀 제공해 주실 수는 없겠냐. 갑자기 연락이 네, 이런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죠. 예. 황당한 거죠. 그치. 왜 갑자기? 평생 전화 없던 병원들 전화해서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건강검진 시켜준다니까 그거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제 방문을 해서 뭐 혈액을 제공한 셈이 됐고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몸에 있던 암세포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연구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구나. 그동안.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네.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네 세포도 안 죽고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채취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렇게 가면 이제 요즘 SF 그 줄거리 시나리오죠. 그 인류를 구하는 그 좀비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항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아까 역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처음 접시와 나중 접시와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그 사실도 몰랐고 그 기술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처음에 얻은 세포줄을 가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 채취한 사람은 담당 의사였겠죠. 담당 의사가 이제 채취를 하고 나서 이제 암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고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다각도로 아마 연구를 하셨겠죠. 네. 그러던 사이 이제 환자는 사망하긴 했지만 이 세포가 계속 끊임없이 분열을 하고 살아남으니까 이거 잘 이용하면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증식을 하니까 양은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퍼져나갔는데 그러던 차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세포주 오염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달라져요. 네, 달라졌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받은 세포를 나중에 이제 분석 기술이 생겨서 분석을 해보고 내가 방금 실험한 그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유전자 정보가 다른 거예요. 서열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큰일 났다. 도대체 그럼 원본은 뭘까?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건네받은 그 세포도 처음 그 환자의 몸에서 얻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즉 원본은 아니잖아요. 나도 사본을 받았고 그 사본의 사본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던 거니까. 네. 그럼 내가 받은 사본과 지금 관찰된 사본은 같아요? 그거조차도 다른 경우들이 나타났죠. 아니 근데 실험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세포를 가지고 뭐 약물 처리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엄마 그 헬라 세포하고 달라졌더라도 네. 내가 시작할 때 세포와 끝날 때 세포가 그것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네, 그게 이제 처음 채취한 뭔가가 있었겠지만 그거를 배양해서 나눠주고 그럼 받은 데서 또 다른 데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몇 세대 이상 계속 분열을 시켜나가는 와중에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이었잖아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걔가 그렇게 암세포를 헤집고 다니면서 유전체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무슨 비유로 할까요?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안 되고 좋은 말을 써야 하는데 막 이렇게 어지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미 자궁경부암 세포 안에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분열을 하면 할수록 계속 끊임없이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아이였고 예. 원래는 몰랐지만 예. 게다가 그거마저도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급속도로 변이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포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세포가 찾아오게 다르면 됩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도 연구 간 비교가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것도 맞습니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네. 그렇죠. 내가 한 연구 안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요. 물론 같은 논문을 찾아보면 같은 세포주를 썼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 연구 결과와 내 연구 결과에도 차이가 생겨나고요. 그러네. 네. 그렇겠네. 큰일 난 거죠. 쉽게 말해서. 게다가 이거는 심지어 의약품이나 백신 개발에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헬라. 네. 헬라. 잘 안 죽는 특성이 있어서. 네. 죽진 않지만 계속 이제 변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려서 근데 암세포 소문을 연구를 하다가 이 신약을 네. 연구할 때 꼭 이 헬라 세포를 쓴 이유는 뭐였어요? 일단은 가장 최초에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로 다 비교할 수 있어서 네. 사실은 오래 사는 다른 세포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똑같은 세포로 연구를 해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세포는 나와서 살지 못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포주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네, 세포주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우연히 채취한 그 여성에서 나온 세포가 걔는 안 죽어. 이상하게 안 죽고 안 계속 죽고. 번식하니까 네. 야, 그럼 이거 가지고 실험할 때 써. 얘는 안 죽어. 우리가 뽑아내면 자꾸 죽으니까 세포주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그냥 쓰면 되겠네 해서 썼더니 네. 중간중간에 막 변이를 일으키면서 똑같은 게 아닌 게 되더라.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세포를 배양하고 얼리는 기술도 그거를 처음 떼어냈던 그 의사분 그 네. 연구실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개발했다고 한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여도가 굉장히 큰 셈이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거는 안 죽었을까요? 근데 걔는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으며 네. 이 난리를 치고 이제 서로 막 변제형돼서 야, 뭐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그건 그 연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이제 차근차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들에게 연락을 한 것까지 갔죠. 예.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결국 알아버렸잖아요. 어떤 심정일지는 우리가 충분히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황당하고 일단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논문과 특허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물론 그 중에는 공익을 위해 대부분 쓰인 건 맞기는 하지만 예. 수많은 기업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무료로 막 이렇게 나눠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특허가 생기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죠. 우리 엄마 세포로. 네.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당장 뭘 해야겠습니까? 소송을 해야죠. 아이, 그럼요. 얼마나 받았을까 그거를. 왜 우리 엄마 세포를 너희들이 갖고서 계속 갖고 놀았냐? 네, 알려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용을 해오면서 이득을 네. 취했고 왜 우리한테 비밀로 할 거면 보상을 해주지 않았냐? 끝까지 비밀로 하지 왜 나중에 사실은 연락해서 필요하니까. 왜 필요했어요? 같은 건지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처음 그 여성에게서 채취한 자궁경부암 세포가 맞는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여러 변이가 나타났는데 도대체 누가 제일 오리진에 가까운지 알기 위해서 네. 아들 딸들의 걸 갖고 오면 뭐가 제일 오리진인지 알 수 비슷한 게 있으니까. 뭔지 알 수 네, 있으니까. 그 직계 부모 자식 간에는 그 공통으로 일치하게 가지고 있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 그래서? 부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진품 명품 진품 하려다가 걸렸구나. 건강긴장 해준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그 주인공이신 여성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왼쪽 사진에 있는 분이고요. 원래 성함은 헨리에타 렉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에타의 H2와 렉스의 A를 따서 이제 헬라셀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가게도인데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첫째 자녀는 10대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4명의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자라고 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소송이 시작되고 막 이런 정보들이 알려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손들이 뭔가 이제 우리 뭉쳐서 뭔가 해보자와 그다음에 그 소식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도 이거는 얘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재단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처음 그 세포를 채취해서 셀 라인을 만든 그 의사분입니다. 네, 오토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처음 배양 기술까지 만들어서 이제 많이 널리 쓰이도록 하는 이제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사실은 이분 자체는 이거를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이제 많이 배포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헬라셀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세포 하나는 사실은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잖아요. 예. 근데 이걸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사용된 헬라셀의 무게를 재면 한 20톤이 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번식 많이 시켰군요. 네.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시켰고 그거를 뭐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지구를 3바퀴 넘게 돌릴 수 있을 세상에. 정도로 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관련된 논문만 현재까지 한 12만 건 이상 이걸 재료로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한 연구들만 아니 근데 저 세포는 늙어서 죽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렇게 오래돼서 저렇게 오랫동안 하면 하다 보면 늙어 죽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분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연구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예. 세포의 수명, 즉 그 우리 텔로미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노화 관련된 연구로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그 세포 노화 관련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바로 이 헬라 세포를 이용한 저거 연구로부터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 시작이 됩니다. 대체. 그래서 정말 인류를 구한 세포라는 별명이 있고 뭐 불멸의 세포 이런 이름들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헬라 세포입니다. 뭐 굉장히 뭐 얘기들은 많지만 어쨌든 뭐 하나씩 시작을 해보면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형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변이가 일어난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 이런 식의 자료를 많이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보통 핵형 분석이라고 하면 사람의 염색체 뭐 46개가 예쁘게 이렇게 한 쌍씩 착착착착 놓여 있는 게 예쁜 정상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8번 염색체인데 예를 들어 막 지금 막 5개가 있고 9번 염색체 보면은 지금 5개가 있는데 부분 심지어 색깔이 달라요. 예. 여기저기서 막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열할 때마다 변이들이 점차 누적돼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도 변이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계속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변이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검사가 그래서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제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중요한 연구가 하나 나오게 돼요. 우리 게놈 프로젝트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딱 그때쯤에 어떤 연구가 발표가 되냐면 독일의 연구진들이 헬라 세포의 전체 게놈 유전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자손들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개인의 모든 유전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그런 셈이네. 네,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일이 커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의 당시에 책임을 맡고 있던 이제 연구자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됐고 네이처에 당시에 투고됐던 논문들 중에 헬라셀을 이용한 연구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유족들과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만나서 여러 차례 이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한 끝에 어쨌든 해결책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이렇게 이용이 되어버린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꼭 나쁜 용도로 쓰인 것만은 아니니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안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 3가지 안 중에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결정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전면 비공개. 우리가 이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 이 관련된 그 게놈 분석한 그 결과를 그다음에 이 이후에 진행되는 그 헬라셀에 관한 그런 연구들 그거를 다 비공개로 돌리겠다. 그럼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안. 이 안은 연구 목적으로 순수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께 통보를 해드리겠다.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락을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은 그냥 뭐 공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제 하자. 그러니까 3가지 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족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2번은 모르겠네. 이게 유족한테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는 맞아요? 당시에 어쨌든 묘사된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다라고. 그렇지. 예를 들면 장기를 기증했어. 돌아가신 분이. 그 장기를 기증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 거는 이제 의대생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뭐가 발견돼서 이걸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냥 그건 기증이니까 제 세포를 기증할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헬라라는 그분은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기증한 게 아니고 네. 자기 세포가 소위 계속 샘플로 무단 이탈 된 거죠. 네, 캐치가 된 거죠. 어쩌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치료를 어떻게든 해보려는 목적으로 좀 뗐을 것 같고 제 생각엔 검사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버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문과의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또 법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긴 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인 조항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판결이 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도의적으로 이런 대화 끝에 이제 이안으로 유족분들과 협상이 됐다고 하고요. 우린 쓰긴 쓸 테니까 그 네. 대신 쓰는 걸 알려는 줄게. 네, 심의를 철저히 거쳐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통보해드리겠다라는 정도의 합의를 의안이 해줘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왔던 기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걸 허용을 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1951년 이후로 절대 전혀 아무런 허락 없이 무방비로 쓰던 것들을 이제 2013년부터는 우리가 허락을 받고 쓸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좀 마련이 된 셈이죠.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게 없었다면 사실 뭐 다른 계기가 또 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럼 뭐 가정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럼 뭐 지금 우리 뭐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연구 다 따지면 많이 했죠. 약 개발도 너무 어렵고 헤라세포가 예를 들면 실험하기도 잘 안 어렵고. 죽고 막 세포에 쓰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양한 세포를 이렇게 일종의 그 엄마 세포로 만드는 거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2% 세포를 뗐어. 안 죽어. 네. 오이 별로 안 먹어도 살이 잘 찌네. 네. 이런 맞아, 세포를 그럴 것 같아. 다양한 특성의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헬라 세포가 그럼 도대체 어떤 특성과 뭘 가지고 있길래 얘는 이렇게 안 죽나가 궁금했겠죠. 그렇죠. 그것만 알아낸다면 사실 우리가 암만 연구할 건 아니니까 정상 세포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불멸을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세포가 안 그렇지. 죽는다는 거. 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실험이 실험군, 대조군 이런 설정이 있다면 예. 암세포도 필요하지만 정상세포도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정상세포도 헬라셀처럼 세포주로 만드는 기술들도 헬라셀을 연구하던 끝에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세포도 세포주로 만들 수 손쉽게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손쉽게 가장 쉽게 두 분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안 죽어요 그 세포는? 네, 업체에서 만들어줍니다. 얼리기만 하면 돼요. 아 예.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죽을지도 몰라. 그 세포를 얼려놔요. 그럼 기술이 나중에 발달해서 사람을 얼리지 못하지만 그 세포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사람은 그건 안 되겠지. 복제까지는 아직은 안 되지만 근데 실제로 난자 같은 것들은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도 이미 상용화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세포니까 세포 단위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헬라 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네. 안 죽는 거. 뭐 어떻게 하니까 안 죽든가요? 걔가 이제 암세포잖아요. 암세포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럼 근본적인 그럼 이거죠. 왜 일반 세포는 죽을까? 그러면 죽을까? 그리고 일반 세포는 암세포는 나쁘니까. 독하니까. 네. 착한 건 빨리 죽지. 미인 방명이나. 그렇지. 악한 애들은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문과의 영역이라니까. 그것도 돼요. 네. 네, 차이점에 얼마나 주목해서 그래, 연구하신 분이 한 분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헤이플릭이라는 네, 박사님이시죠. 예. 의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이분이신데요. 지금 90대가 되셨습니다. 어이구. 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염색체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끝부분에 노랗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소위 텔로미어라고 말하는 염색체 말단 부위입니다. 예. 텔로미어가 하는 역할들이 당시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왜 세포는
끝없이 분열하지 못할까? 암세포는 왜 끝없이 분열할까? 그 둘의 차이는 뭘까? 네.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던 차에 이분이 그 한계점에 대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수많은 세포를 이제 헬라셀의 도움으로 배양을 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 헤이플릭 한계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1965년입니다. 15년 정도 지났죠. 정상적인 인간 세포는 제한된 횟수만큼만 분열할 수 있다. 즉 한계를 가진다. 수명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들도. 이거는 50번 정도다라는 것을 알아내요. 50번 정도 분열하면 죽더라. 죽는다.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한다. 예. 거의 그게 이제 수명이 다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헬라셀과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세포를 가지고 최초로 세포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세포주가 바로 이거예요. 예. WI-38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것이 최초의 정상세포로 만든 세포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포주 은행들이나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세포주 이름만 검색하면 정보들이 바로 떠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유래한 세포로 만들었냐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으로부터 만들었고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낙태된 태아로부터 얻은 세포를 가지고 폐 세포를 가지고 만든 세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그 정말 그 WI-38 세포를 배양한 모습인데요. 위에 있는 게 이제 건강하고 젊은 세포. 그다음에 50번 분열이 끝난 이후에 모양이 형태가 점점 변해가죠. 그래서 여기는 55번째 분열 이후에 멈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횟수로 분열하고 나면 세포들이 더 이상 죽는다. 분열을 하지 못하는구나. 네. 한 번 분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세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 50번 정도면 하루에 막 한 번씩 탁탁 하면 50일 사는 거잖아요. 겨우. 그런 셈이죠. 하루에 한 번 분열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분열하다 죽는데. 네. 근데 안 죽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주로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그 얼려서 녹이면 새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 기술까지 알아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일반 세포는 얼렸다가 녹이어서 쓴다고는 하지만 그럼 다시 분열을 하긴 하는데 50번이라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20번 분열한 세포를 얼려요. 걔를 녹여요. 그럼 걔는 30번밖에 안 됩니까? 맞아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진짜 수명하고 관련이 있네. 네. 네가 총 할 수 있는 세포 분열은 총 50번이야? 그쵸.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그래야 빨리빨리 세포도 죽고 때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야 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네.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있어버리면 그게 사실 암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렇긴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헤이플릭의 한계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차이점이 대체 뭐길래 그렇죠? 50번까지는 괜찮을까? 그리고 50번부터는 왜 안 될까라고 해서 분열한 세포들을 관찰을 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염색체 끝부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찾아내요. 예. 즉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 그 농담으로 얘기할 때 그 나이 들수록 텔로미어 짧아져서 슬프다. 텔로미어를 다시 이어붙여서 길게 만들면 나도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의 농담들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처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근데 우리가 그 부위를 그렇게 부르는 것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어디는 제주도고 어디는 서울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걔네가 뭔가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 그 부위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염기 서열이 쭉 있는데 그 끝부분을 우리가 이제 텔로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꼬리같이 돼 있는데. 네. 근데 거기를 잘 보다 보니까 뭘 찾았냐면 반복되는 서열이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특정 서열이 수십 번 막 반복이 되고 있고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부위가 점점 잘려져 나가는데 근데 어차피 반복 서열이라 좀 이렇게 점점 짧아지더라도 세포 괜찮아요?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그 부위가 없었다면 실제 중요한 유전자 부위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래 버리면 생존의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얘네가 마치 골무처럼 끝에 딱딱 잡아주고 있어서 대신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 없어져주고 원래 중요한 유전자 부위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 동안에는 본체라는 말은 그렇지만 핵심적인 유전자 부위들은 유지가 될 수 있고 텔로미어 부위만 점점 짧아지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내게 됩니다. 진짜 희한하네. 네. 그런 게 네. 그래서 저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안 잘라내면 애가 세포로 계속 분열할 테니까 네. 이러면 불멸로 간다. 오, 네. 맞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좀 안 되니까. 헬라셀이나 이런 암세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분열을 거듭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분열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데 예.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배양 접시에. 예. 중간에 한 부위 이렇게 뜯어내요. 예. 구멍이 생기겠죠. 예. 그럼 보통의 세포들은 그 부위를 채우려고 해요. 재생을 해서. 예. 분열을 해서 그 부위만큼 세포를 늘리다가 다 메꿨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요. 즉 필요할 때만 분열을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멈추는 게 일반적인 정상 세포거든요. 네, 네. 근데 암세포는 그 상황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해서 점점 산처럼 솟아오를 정도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예. 마치 지금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정상세포고 오른쪽이면 암세포로 되어 있죠. 네. 정상세포는 그냥 한 판을 채우면 그 상태로 분열을 멈추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에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분열할 필요도 없고 멈춰 있다가 분열해야 한다는 신호가 오면 그때 다시 분열을 합니다. 예.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암세포는 그냥 계속 분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형태적인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정상세포는 동글동글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귀엽게 생겼. 예.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암세포를 보면 규칙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약간 비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고 오른쪽에 조금 이제 단면을 본 그림인데. 암세포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상세포였다면 이 부위만 채우고 멈췄어야 했는데 지금 끊임없이 증식을 하고 있죠. 예. 게다가 암세포의 또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세포만 이렇게 증식하지 않고 세포가 증식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세포들도 이제 숨쉬고 살아가야 하니까 영양분도 계속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산소도 필요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근데 세포들한테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라인은 뭐냐면 바로 혈관이거든요. 네. 암세포들은 적극적으로 혈관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는 혈관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같은 모양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암세포는 모양이 막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저렇게. 네. 지저분하잖아요. 네. 저래도 괜찮습니까? 암세포는 뭐 꼭 똑같은 애가 아니어도 되나? 암 자체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괜찮고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암세포 입장에서 괜찮네. 입장 차이가 조금 그렇지. 있긴 합니다. 그러네. 예. 약간 어질러진 책상 같은 느낌이네요. 네. Why not?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그 뒤로는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세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봤고요. 그래서 네. 엑스레이를 쬐어본다던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뭔가 바이러스의 처리를 해본다던가 세균 처리를 해본다던가 이런 거 다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벨상을 3개를 받은 거가 연관이 있는데 뭐 3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인간 유주동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밝힌 연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포의 활성 자체를 보여주는 그 현미경을 개발하는 데도 헬라셀이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현미경으로 뭘 보려면 좀 시료 처리를 하는 과정에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셀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한 끝에 물론 다른 시료들도 이용을 하긴 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백신들 대표적으로 뭐 소아마비 백신이랄지 그다음에 암과 관련된 것들 이런 백신들도 이제 헬라셀 연구로 많이 쓰였고 코로나 백신 연구에도 역시 사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암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험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늘어놓고 이런저런 처치 막 해보고 농도별로 다 뿌려보고 효과가 있는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무궁무진한 연구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헬라셀 말고 다른 걸로도 암세포를 연구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세포주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런 세포주, 뭐. 그래서 아까 세포주 은행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그 은행에는 수많은 암들의 라인들이 있고요. 그 라인들도 뭐 같은 암, 그러니까 폐암이라고 다 같은 폐암 라인들이 아니듯이 세포가 다 다르고. 샘플들을. 네, 그래서 이제 특허가 걸려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민간 기업인 거죠? 네, 민간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지금은 과기정통부인가요? 연구재단. 네. 연구용 세포군요. 네.
그런 식으로 있고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세포주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질문이 하고요. 있습니다. 네. 세포도 고통을 느낍니까? 그것은 이제 되게 세포를 해가지고 걔를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세포도 고통을 느낄까요? 세포 단위에서도? 일단 고통이 뭔지를 우리가 약속을 해야 할 것 살려고 같은데 막 발악을 합니까? 세포가? 운동성이 있는 세포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자 같은 것들, 이제 뭔가 예? 선모나 편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사람의 세포 하나를 뜯었을 때 그게 뭔가 막 무작정 피부세포 같은 게 이동을 한다거나 이동성을 가지진 못해서 그리고 고통을 느끼려면 뭔가 이제 감각이 있고 예? 신경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중추가 발달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죽어도 크게 감동적이진 않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물을 넣어서 애가 죽어. 약물을 넣으면 죽긴 죽는데 막 발악을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약간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낌은 몰라도. 근데 사실 우리 양치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상피세포들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예. 근데 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거나 뭐 그러네. 이렇게 감정을 가지지는 네, 않지 그러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를 세포주로 만드는 안 죽는 세포로 만드는 방법이 네. 뭐라고 하시죠? 뭐 어떤 처리를 하면 그렇게 돼요? 냉동을 하고 순간 냉동을 한다. 순간 냉동. 그리고 이제 특정한 바이러스를 집어넣거나 요즘에 나오는 기술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한다거나 DNA를 끊임없이 합성하게 하는 그렇게 유도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유전체를 약품 처리를 변형시키는 거죠. 아. 네. 그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 수는 없어요? 세포를 꺼내서 세포에서 실험하는 거니까요. 세포에다 바이러스 넣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쓰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리포솜이라고 해서 막은 있지만 내부가 빈 형태로 뭔가를 조그맣게 세포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거기에다 또 유도물질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변형이 일어나게 유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요즘 한다는 그런 건 다 일종의 세포주를 만드는 작업이네요. 기본은 세포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약을 만들어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포주에도 특허가 붙고 하는 게 특정한 어떤 뭐 특징을 가진 것들이 하나하나가 재산이 되는 거죠. 냉동을 하면 그렇게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불멸의 세포가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감염시키면 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감염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말씀하시는 그 불멸의 세포를 만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그럼 그걸 내 몸의 세포가 다 암세포로 바뀌는 건가? 안 죽잖아 걔가 계속 몸속에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불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네.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정 물질을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에 실어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바이오 의약품이 예를 들면 어떤 암에만 작용하는 세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걔가 세포주를 만든 거잖아요. 네. 걔를 몸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가서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걔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걔는 세포주니까. 아, 세포주는 세포주를 넣어주진 않고 세포주를 이용해서 번식한. 약품을 테스트를 하고 세포주의 효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 암세포주에 내가 만든 새로운 뭐 신약 A라는 신약을 테스트를 했어요. 예. 암세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세포는 멀쩡해요. 예.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몸에 투여해도 이 A라는 약물을 투여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입니다. 몰모트 같이 쓰이는구나. 맞습니다. 실험 동물처럼. 요즘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를 넣는 거라면서요. 아, 세포를 넣는 분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포주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건 좀 다릅니까? 네. 세포주를 통해서 키워낸 세포를 가지고 직접 넣어주는 치료제들이 있더라고요. 예. 요새. 예. 네. 그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약간 합니다.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헬라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한 거네. 암에 걸리지 않고 네. 그냥 좀 다른 병으로 살다 가셨거나 하여튼 그랬거나 저랬거나 이런 일이 이 헬라 이분의 세포를 누가 떼어놓고 번식시킨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세포 단위에서 뭘 실험을 해서 약을 만들고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만큼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세포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네. 아, 이 세포가요. 세포가? 헬라셀이. 그래서 우주에 그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한창 우주 개발 경쟁을 하던 시대에 실어서 갔다 오고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보고 이런 연구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받았을까요? 아, 그게 이렇게 중요한 기사들을 다 봤는데 예.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기사에 인용된 서술은 서로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얼마나 많이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머피셔라는 그 대기업,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서 일단은 제공을 했고요. 근데 관련해서 걸려있는 소송이 100여 개 기업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이 세포 쓴 데다가. 근데 그중에 하나가 합의한 거예요? 네.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말미에는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 나겠구나. 엄청난 걸 유산을 물려주셨네.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셨네. 게다가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소송 얼마나 크겠습니까? 초반에 소송한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내 세포가 살았어. 본인의 세포를 어떻게 떼어서 증식시켜서 의학 개발에 쓴다는 거 막 마음대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가 어떻게 해서 먼저 이제 사망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세포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발견됐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빠야 되는 건가요?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걸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엄마의 공헌이 크다. 그거 생각해서 하는 거지.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아는데 이걸로 너희가 돈을 이렇게 벌고 있었어? 그럼 우리한테도 돈을 내야지. 그건 그들이 연구 열심히 한 거 아닌가? 우리 집에서 밥 숟가락 하나 훔쳐가서 밥 먹고 힘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밥 숟가락 훔쳐갔으니까 밥 숟가락의 주인으로서 너도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밥 숟가락이 유독 죽지 않고 부러지지도 않는 신기한 밥 숟가락이었다. 그거 하면 내 공이 좀 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걸 자꾸 인정하려고 하니까 합의 맞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비슷한 종류의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환자가 패소한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판결문에는 거기서 얻은 이익과 공익적인 목적을 좀 더 손을 들어줬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이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보통은 제가 이 기자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인데, 왜냐하면 좀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수업 시간 말미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근데 규정이 항상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뭐 그런 뭐 법적인 뭐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근데 90년 동안 그 결과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득을 봤는데 정작 자손들만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으니 같이 공유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자손들도 그렇게 어떤 의학 지식의 혜택을 왜 안 보겠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긴 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은 게 바로 그 의학 기술의 혜택이라면 자손들만 제외된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렇긴 하죠. 근데 관련도가 아무래도 그냥 일반 대중들보다는 좀 더 깊으니까 몰래 가져갔다.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래 가져갔다는 게 뭐 그 몰래 가져간 거지 말 안 하고 가져간 거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뭐 직계 가족의 뭐 세포든 뭐든 그게 돌아가셨더라도 그게 상속이 되나 봐요, 그 권리가. 지금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지금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긴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만 띄워주시면 시간 때문에 제가 약간 죄송하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 연구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증자에게 이런 사실을 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에 관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황우석 사태 때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기부를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약간 강압적으로 받아온 거냐 난자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인 동의가 또 중요한 자발적으로는 동의했대. 다 사인했어. 근데 네가 안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몸에 있었던 걸 주는 거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없으면 그건 당연하죠. 뭐 의사 없이 그런 거 없이 받아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쓴 게 잘못이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돈을 받는 거에 근데 대해서 그게 성공했으면 많이 내야 되고 저 헬라 세포 갖고 왔다가 아무런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잘못은 똑같은 잘못이죠. 그래도 성공한 게 없으면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안 물어줘도 되는 거면 그게 무슨 잘잘못 가리기냐. 그냥 왜 귀찮게 좀 해볼까 아니면 뭐 나눠줄래 이런 느낌인 듯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뭐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긴 한데
궁금했습니다. 잠깐. 미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또 인종적인 문제도 사실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같이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야.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생명윤리법 만들어지거나 이런 동의 절차 만드는 데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그러네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 엄청난 세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을 했군요. 야, 그래. 1951년에 돌아가신 이분이 헬라 2023년에 또 이 많은 분들께 이런 의문을 던지는 헬라 세포 맞죠? 헬라 네, 세포. 맞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 덕분에 세포 단위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인류가. 암 치료제도 그래서 좀 나왔다. 1951년 이전의 인간의 의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수준이었냐 그럼 생각하게 되네요. 재밌네요. 죽지 않. 얘만은 왜 안 죽었을까? 참 신기하네. 이유는 끝내 못 밝혀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얘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DNA 합성을 회복하는 기작들이 밝혀졌고요. 그게 이제 뭐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끝없이 분열해도 아까 정상세포는 50번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가 없는 그 특징들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미스테리는 풀리고 그걸 밝혀낸 분이 이제 노벨상도 받고. 아니 그것도 밝혀내는데 왜 그 무병장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유지하고 늘리잖아요.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항상 그거는 있습니다.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네요. 수명 연장이나 노화 방지 연구는 항상 암과 그 상대 편에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좀 젊어지는 호르몬 뭐 이런 거 없냐? 있습니다 해서 하면 그게 암이 돼? 그게 몸속에 있는 혹시 암이 있었다면 그 암을 더 활발하게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주워 들은 거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보약 함부로 먹지 말고 제가 그래서 운동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암세포도 건강해질까봐 내가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너네한테 좋은 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암이 어떻게 보면 안 죽으려고 버티는 특이한 애들이네. 굉장히 뭐 어떤 그 구역의 깡패처럼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돌리는. 그래서 너는 우리 조직이 암세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오늘도 세포 이야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